안녕하세요, 토선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토선생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해당 경기의 분석은 초안이며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추천픽 결장자 이슈에 관한 내용은 영상에 댓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스페인과 오스트리아입니다. 스페인은 4-2-3-1을 활용하며 짧은 패스 교환과 유기적인 위치 변경을 통해 중원에서부터 경기에 주도권을 확보할 전망입니다. 페드리는 압박을 등진 상태에서도 첫 번째 터치로 전진 방향을 열고 수비 라인 사이를 가르는 패스로 공격 속도를 끌어올리는 전개의 중심입니다. 단순히 볼을 오래 소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 미드필더의 압박 방향을 읽은 뒤 반대편으로 공격축을 전환하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의 수비 간격을 지속적으로 흔들 수 있습니다. 라민 야말은 우측 터치라인에서 넓게 출발한 뒤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며 왼발 슈팅과 침투 패스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상대 측면 수비수가 안쪽 돌파를 의식해 간격을 좁히면 바깥쪽 오버래핑을 활용하고 수비가 뒤로 물러서면 페널티 박스 모서리에서 직접 슈팅 각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미켈 오야르사발은 최전방에 고정된 스트라이커라기보다 수비수 사이에서 위치를 바꾸며 패스가 들어올 공간을 먼저 찾아가는 움직임에 강점이 있습니다. 니어 포스트로 빠르게 파고들거나 한 발 뒤로 물러나 컷백을 받아내는 움직임이 영리하기 때문에 높은 점유율을 실제 득점 기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특히 라민 야말이 측면에서 수비수를 끌어당기면 오야르사발이 센터백과 풀백 사이로 침투하고 페드리가 그 지점을 향해 전진 패스를 공급하는 공격 형태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 피노와 니코 윌리엄스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은 측면 자원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페란 토레스는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뒷공간 침투와 마무리를 맡을 수 있고 다니 올모는 라인 사이에서 공을 받아 슈팅과 마지막 패스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알렉스 바에나 역시 왼쪽과 중앙을 넘나들며 전진 패스와 세트피스 킥을 담당할 수 있어 특정 선수의 결장만으로 공격 구성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래서 경기 중 공격 방향이 막히더라도 교체 카드를 통해 측면의 속도와 중앙의 창의성을 새롭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볼을 빼앗긴 직후에는 가까운 선수들이 즉시 압박해 오스트리아의 첫 번째 전진 패스를 차단하고 후방 수비진은 중원과의 간격을 좁혀 역습 공간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객관적인 선수 구성과 기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경기 도중 전술을 수정할 수 있는 선택지에서도 분명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4-2-3-1을 활용하며 중원 숫자를 유지한 뒤 빠른 전진 패스와 측면, 크로스로 공격을 마무리하는 형태가 예상됩니다. 마르코 아르나우토비치는 신체 조건을 앞세워 센터백과 경합하고 등을 진 상태에서 공을 지켜낸 뒤 이선에 연결하는 포스트 플레이의 강점이 있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는 제공권과 슈팅 경험을 갖추고 있지만 전방에서 고립될 경우 혼자서 넓은 공간을 연속적으로 공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방에서 아르나우토비치의 머리를 향해 긴 공을 투입한 뒤 세컨드볼을 회수하는 방식이 주요 공격 루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이 중원에서 볼 점유율을 장악하면 아르나우토비치에게 전달되는 패스의 정확도와 횟수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르셀 자비처는 중원과 이선을 오가며 활동량을 제공하고 강한 중거리 슈팅과 전진 패스로 공격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자원입니다. 수비 상황에서도 압박에 가담하며 균형을 잡아줄 수 있지만 스페인의 빠른 패스 순환을 따라 넓은 범위를 반복해서 움직이면 체력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로마누 슈미트는 좁은 공간에서 방향을 전환하고 전방으로 공을 운반하며 이선의 연결 고리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이 페드리를 중심으로 중앙 숫자를 충분히 확보하면 슈미트가 전진한 뒤 공을 받을 공간이 제한되고 수비 가담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측면 수비수가 라민 야말의 안쪽 돌파를 막기 위해 좁혀서면 바깥 공간이 열리고 반대로 측면을 넓게 지키면 페드리와 오야르사발이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느 공간을 먼저 차단하더라도 다른 지역이 열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비 블록의 좌우 간격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공을 탈취한 이후에도 짧은 패스로 압박을 벗어나기보다 전방으로 빠르게 넘기는 선택이 많아지면 공격 소유권을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아르나우토비치의 포스트 플레이가 몇 차례 위협을 만들 수는 있지만 단조로운 전개만으로 스페인의 수비 조직을 90분 내내 흔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수비에 투입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공격 자원들의 위치가 낮아지고 역습을 시작하더라도 전방에 충분한 숫자를 배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페드리의 전진 패스와 라민 야말의 우측 돌파가 오스트리아 수비 블록의 간격을 지속적으로 흔들 수 있습니다. 오야르사발의 문전 위치 선정과 유기적인 침투가 높은 볼 점유율을 실질적인 득점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측면 부상 변수가 존재해도 풍부한 대체 자원과 교체 카드의 질에서 스페인의 우위가 분명합니다. 볼 점유율과 공격 자원의 깊이, 페널티 박스 주변의 세밀한 전개까지 감안하면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페인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최종 조합픽은 댓글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경기는 포르투갈과 크로아티아입니다. 포르투갈은 4-2-3-1을 바탕으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에서 전진 패스와 슈팅 선택을 조율하고 페드로 네투가 측면의 속도를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넓은 지역을 오래 누비기보다 센터백의 시야 밖에서 움직이다가 크로스와 침투 패스가 들어오는 순간 마무리 지점으로 빠르게 진입하는 움직임이 날카롭습니다. 특히 니어 포스트로 먼저 파고들거나 수비수 뒤쪽에서 슈팅 각도를 만드는 문전 움직임은 순간 반응이 느린 중앙 수비진을 상대로 확실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슈팅 공간이 열리면
강한 인스텝킥으로 중거리 슈팅까지 시도할 수 있어 크로아티아 수비진이 페널티 박스 안쪽만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85년생 백전노장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 슈팅 동작을 간결하게 가져가는 능력과 골문 위치를 감지하는 감각은 여전히 경계 대상입니다. 페드로 네투는 측면에서 공을 잡은 뒤 빠른 첫걸음으로 풀백을 밀어내고 안쪽으로 접어 들어가거나 낮은 크로스를 선택하며 공격의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네투가 바깥쪽에서 수비폭을 벌려주면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전진 패스를 넣거나 페널티 박스 정면으로 이동해 세컨드 지점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 브루노는 단순히 공을 오래 소유하는 유형이 아니라 상대 수비 라인이 움직이는 순간 침투 패스를 찔러 넣고 세컨드 볼이 흘렀을 때는 지체 없이 슈팅으로 연결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측면의 빠른 돌파와 중앙의 전진 패스가 동시에 살아나면 크로아티아 센터백들은 전방의 움직임과 뒤쪽 침투를 함께 통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주앙 펠릭스와 하파엘 레앙까지 투입될 경우에는 드리블 방향과 침투 속도가 다시 달라지기 때문에 크로아티아 수비진이 일정한 대응 기준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슈탈로와 폰그라치치를 비롯한 중앙 수비진이 페널티 박스 안쪽 공간을 좁게 지키는 데 집중하면 수비 라인 앞과 뒷공간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속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이 지점을 겨냥해 브루노의 침투 패스와 네투의 대각선 움직임을 연결하고 호날두가 마지막 슈팅 지점을 선점하는 공격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상대 수비가 뒷공간을 의식해 라인을 내리면 브루노와 호날두의 중거리 슈팅 공간이 넓어지고 라인을 올리면 측면 공격수들의 침투가 살아나는 구도입니다. 결국 포르투갈은 빠른 측면 전개와 중앙 침투, 중거리 슈팅을 번갈아 활용하며 크로아티아 수비진의 느린 전환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로아티아 역시 4-2-3-1을 활용하며 루카 모드리치가 중원에서 압박 방향을 읽고 전개의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모드리치는 좁은 공간에서도 첫 번째 압박을 벗겨낸 뒤 좌우 측면으로 정확한 패스를 공급하고 상대 중원이 한쪽으로 쏠리면 반대편으로 공격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니콜라 블라시치는 이 선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따라 움직이며 전진 드리블과 중거리 슈팅으로 공격에 힘을 더할 수 있습니다. 안테 부디미르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센터백과 몸싸움을 벌이고 높은 크로스와 세트피스에서 제공권을 활용하는 전형적인 목표형 공격수입니다. 그래서 크로아티아는 모드리치가 전방을 바라본 상태에서 공을 잡고 블라시치가 안쪽으로 이동한 뒤 부디미르에게 크로스를 공급하는 흐름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르투갈이 모드리치에게 향하는 첫 번째 패스부터 압박하면 크로아티아의 공격은 측면을 거쳐 다시 중앙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부디미르가 전방에서 공을 지켜내더라도 이 선의 지원이 늦으면 세컨드볼을 포르투갈에 내주면서 공격이 한 차례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페널티 박스 안쪽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 간격을 좁게 유지하지만 센터백들이 빠른 공격수와 넓은 공간에서 마주하는 상황에는 부담이 남습니다. 슈탈로와 폰그라치치가 정면 경합과 제공권 대처에는 집중력을 보일 수 있어도 수비 라인 뒤로 빠르게 돌아뛰는 상황에서는 첫걸음이 늦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풀백이 페드로 네투의 돌파를 막기 위해 바깥쪽으로 끌려나가면 센터백과 풀백 사이 공간이 열리고 포르투갈의 이선 침투가 그 지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수비 라인을 지나치게 내리면 호날두와 브루노가 페널티 박스 정면에서 슈팅을 준비할 시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크로아티아는 뒷공간을 보호하면서도 슈팅 공간을 내주지 않아야 하는 이중적인 수비 과제를 안게 됩니다. 모드리치의 경기 조율과 부디미르의 제공권을 활용해 포르투갈의 공격 시간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지만 수비 전환 속도의 차이를 완전히 감추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페드로 네투의 측면 가속과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침투 패스가 크로아티아 중앙 수비진의 느린 수비 전환을 흔들 수 있습니다. 크로아티아가 뒷공간을 막기 위해 라인을 내리면 호날두의 강력한 중거리 슈팅과 박스 안 마무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모드리치의 경기 조율은 위협적이지만 부디미르 중심에 전개가 끊길 경우 공격의 연속성은 포르투갈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측면 속도와 뒷공간 침투, 중거리 슈팅까지 다양한 특정 경로를 갖춘 포르투갈이 중앙 수비의 기동력 차이를 승리로 연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르투갈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최종 조합픽은 댓글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경기는 스위스와 알제리입니다. 스위스는 4-2-3-1을 기반으로 그라니트 자카가 후방 빌드업의 방향을 잡고 이선과 최전방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공격 간격을 유지하는 팀입니다. 자카는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 사이로 내려와 패스의 출발점을 만들고 상대 압박의 바깥쪽으로 정확한 전환 패스를 공급하며 점유 구조를 안정시킵니다. 단순히 볼을 오래 소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진 패스가 열리는 순간에는 과감하게 세로 방향을 선택하기 때문에 스위스의 공격이 불필요하게 늘어지지 않습니다. 루벤 바르가스는 측면에 고정되기보다 안쪽 공간으로 파고들며 풀백의 전진 통로를 열고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는 빠른 방향 전환과 간결한 슈팅으로 수비 간격을 흔듭니다. 특히 공이 반대편에서 전개될 때 백사이드 공간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이 날카로운 엠볼로와 다른 높이에서 마무리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브렐 엠볼로는 탄탄한 신체 조건을 앞세워 중앙 수비수와의 몸싸움을 버텨내고 등지는 플레이 후 이선 자원에게 공을 연결하는 역할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공간이 열리는 순간에는 직선적인 침투로 수비 라인을 밀어내기 때문에 알제리의 중앙 수비가 쉽게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엠볼로가 전방에서 공을 지켜주면
바르가스가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고 자카는 그 움직임을 확인한 뒤 페널티 박스 주변으로 전진 패스를 공급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조별리그를 마친 뒤 확보한 휴식 기간에서도 스위스가 분명한 우위를 안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토너먼트에서는 전술적 준비 못지않게 압박 강도와 수비 복귀 속도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스위스는 충분한 회복을 바탕으로 중원에서 강한 압박을 반복하고 공을 잃은 직후에도 빠르게 재정비하며 알제리의 역습 출발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점유율에서도 자카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우위를 만들 가능성이 높고 볼이 머무는 시간을 늘릴수록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슈팅 기회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상대가 수비 블록을 낮추면 엠볼로의 포스트 플레이와 바르가스의 안쪽 침투를 활용하고 라인이 올라오면 전방 뒷공간을 직접 겨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스위스는 체력적인 여유와 중원 장악력을 바탕으로 경기의 속도를 자신들에게 맞추며 다양한 공격 경로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제리는 4-2-3-1을 활용하며 리아드 마레즈의 왼발과 아민 구이리의 연계 움직임을 중심으로 공격의 해법을 찾는 팀입니다. 마레즈는 오른쪽 측면에서 공을 받은 뒤 안쪽으로 접어들어와 패스와 슈팅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수비수가 안쪽 진입을 막기 위해 거리를 좁히면 바깥쪽 오버래핑을 살릴 수 있고 공간이 열리면 왼발로 직접 마무리 각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가 충분한 체력을 앞세워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압박하면 마레즈가 공을 소유할 수 있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민 구이리는 최전방에 고정되기보다 2선으로 내려와 패스를 연결하고 측면으로 빠지면서 동료가 침투할 공간을 만드는 움직임이 좋습니다. 다만 중앙에서 공을 받아 돌아서는 순간 강한 압박을 받으면 전진 방향을 찾기 어려워지고 공격이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끊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레스 샤이비는 넓은 시야와 킥 능력을 활용해 전환 패스와 세트피스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원과 측면 사이로 오가며 마레즈에게 공이 집중되는 공격 구조를 분산시키는 역할도 맡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조별리그 종료 이후 회복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는 점입니다. 페트코비치 감독이 스위스 선수들의 성향과 대표팀 운영 방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강점입니다. 그는 오랜 기간 스위스를 지도했기 때문에 자카가 빌드업을 시작하는 위치와 엠볼로가 선호하는 침투 경로, 측면 자원들의 움직임까지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제리는 자카의 전진 패스를 차단하고 엠볼로에게 공이 투입되는 순간 협력 수비를 붙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감독이 상대의 장단점을 알고 있더라도 선수들이 압박 간격과 수비 복귀를 꾸준히 유지하지 못하면 준비한 전술은 경기장에서 온전히 구현되기 어렵습니다. 체력이 떨어지는 구간에는 일선 압박과 중원 사이가 벌어지고 그 공간으로 자카의 전진 패스와 바르가스의 침투가 동시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점유율을 빼앗긴 상태에서 수비 시간이 길어지면 마레즈와 구일이 역시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야 하므로 역습을 시작할 때 전방 숫자가 부족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알제리는 감독의 높은 이해도를 활용해 초반에는 팽팽하게 맞설 수 있지만 경기 시간이 흐를수록 체력과 점유 구조의 차이를 극복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스위스는 충분한 휴식 기간을 바탕으로 압박 강도와 수비 전환 속도를 경기 내내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카의 전진 패스와 바르가스의 안쪽 침투, 엠볼로의 포스트 플레이가 알제리 수비 간격을 지속적으로 흔들 전망입니다. 페트코비치 감독이 스위스를 잘 알고 있더라도 알제리의 체력 열세가 전술 실행력과 점유율 경쟁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잘 아는 지도자의 준비도 위협적이지만 토너먼트에서는 준비한 전술을 끝까지 구현할 체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중원 장악과 회복 상태에서 앞서는 스위스가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위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최종 조합픽은 댓글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경기의 정보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양질의 정보가 있어야 적중률과 비례합니다. 전문가 토 선생이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